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2010년부터 한 2060년 정도까지가 이 4차 산업혁명의 꽃이 만개되는 콘트라티F의 6차 파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간에 이제 소파동이 있는데 소파동마다 이제 업앤다운이 있겠죠.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가 다시 또 20% 이상은 토해내고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나중에 피드백을 해보면 아, 지난 50년은 정말 혁신 성장이 꽃을 피운 시기였구나. 이런 기업을 샀어야 됐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소외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오셨는데요. 매크로 경제 이야기 좀 하면서 또 투자에 관한 전략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각국의 금리 인하 러시 시사점을 알려보려고 하는데요. 금리 인하를 아직 안 한 거 아닌가요? 금리를 벌써 내린 국가가 있나요? 아직은 네, 뭐 브라질이라든지 네네. 일부 국가는 내렸는데요. 예. 뭐 지금 이제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그렇죠. 뭐 유로존 ECB부터 시작해서 네. 연준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네. 이제 인하 러시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도 뭐 그럴 거고 이제 쫓아가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 네. 근데 물가 지표를 보면 1월, 2월이 계속 끈적끈적하게 나왔는데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보면 한 6월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뭐 어제 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나왔지만 네. 뭐 좀 예상치보다 살짝 높았지만 뭐 전체적인 추세가 뭐 다시 급등한다든지 물가가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뭐 사실 우려했던 뭐 한 두 가지 부분, 그러니까 주거비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서비스 쪽에서 아직 물가가 좀 안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 다시 조금 아직까지는 이제 그동안 떨어졌던 속도보다는 앞으로 떨어질 속도가 굉장히 조금 밋밋할 네, 것임을 예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실 시장에 다 알려져 있는 거고 2022년 9월에 6월인가요? 9.1% 미국 물가가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는데 지금까지는 뭐 거의 성큼성큼 내려왔다면 앞으로는 이제 아주 조금씩 뭐 내리는 둥 마는 둥 내려가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근데 연준도 뭐 그 추세는 잘 알고 있고 어차피 뭐 근원 물가 기준으로 2% 정도의 목표를 언제 달성할 거냐라는 게 중요한데 일단 6월 정도만 되면 6월 달에 우리가 받아볼 5월 달 근원 PCE 물가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그게 한 2.5 정도까지는 지킬 것 같아요. 2.5 이하로 지킬 것 같아서 그게 한 2.5 정도 내려오면 근원 PCE 물가가요 6월 말에 받아보겠죠. 그 정도 되면 뭐 연준은 뭐 6월에 내릴지 아니면 뭐 7월에 내릴지 뭐 그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한 2번에서 3번, 2번이냐 3번이냐 뭐 이것도 사람들이 뭐 조금 싸우는데 그거 역시 저는 시장의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굳이 찍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다면 3번. 저는 2번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기왕 찍는 거 3번으로 좀 찍으시죠. 네. 어쨌든 간에 연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씩 지연되는 것은 맞고요. 네. 맞습니다. 경기가 좋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요. 안 내리는 이유가 그죠? 네. 뭐 무서워서 안 내리는 게 아니라 그죠? 워낙 뭐 지표가 좋으니까. 그리고 뭐 슬슬 나오는 얘기가 지금 같은 긴축 환경에서도 뭐 경제 나쁘지 않다, 그죠? 뭐 천천히 내려도 된다 이런 시각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앞으로 경기가 급냉해서 네. 또 기업 실적이 급감해서 소위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또 확인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리는 걸 선택할래? 아니면 뭐 경기가 너무 좋아서 하반기에 금리를 조금밖에 내리지 못하는 걸 선택할래? 그러면 저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훨씬 더 그게 네. 주식시장이 우호적이고 플러스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표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더
경기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미국이 뭐 가장 핵심이죠. 미국이 내리면 유럽도 뭐 따라 내릴 거고. 근데 일본은 조금 결이 다른가요? 일본은 지금 사실 계속 뭐 제로금리 완화적 정책에서 이제 물가도 조금 오르고 그러면서 약간 긴축적인 모드로 가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다른가요? 일본은 그동안 이제 네. 뭐 상당히 예외적인 나라였지 않습니까? 예. 거꾸로 마이너스 금리를 고집하고 그다음에 국채 금리를 0%에 맞추기 네. 1%에 맞추기 위해서 0%대죠. 때 맞추기 위해서 채권 매입을 계속하는 이제 YCC 정책을 펼친 거의 유일한 국가인데 이제는 이제 물가도 상당 부분 지금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경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출구 전략, 소위 이제 정상화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급격하게 취하면 경제가 망가지거나 또 이제 경제 주체들이 힘이 드니까 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국가 부채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GDP 270%에 육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올려야 되는데 일본 통화 정책을 보니까 미국처럼 그렇게 소통하는 그런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얘기했다가 또 말 바꾸고 또 말 바꿨다가 또 슬그머니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하면서 결론은 뭐 어차피 출구 전략으로 가고 있다. 정상화로 가고 있다. 갈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일본의 그 기준금리도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화 강세를 점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그러게요. 예. 어쨌든 일본은 뭐 그게 어떻게 해서든 부작용을 적게 하면서 경제 부담을 적게 최소화하면서 금리를 올리느냐. 이게 이제 지금 BOJ의 최대의 난제죠, 사실. 네. 근데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다른 스탠스를 취한다고 해서 세계 경제를 뭐 퍼펙트 스톰으로 밀어넣는 그런 각은 아니니까요, 그죠?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의 펀더멘탈이 구조적으로 지금 좋고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또 미중무역 분쟁의 어부지리를 좀 얻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 경제에 대해서 뭐 전 세계 경제를 조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주범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연준의 그 어떤 가이드라인대로 한 3번 정도 6월부터 시작해서 박사님은 조금 짜게 한 2번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쉬하게 와서 내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물가가 좀 잡히면서 내리게 되면 하반기 환경은 금리가 글로벌리 내려가고 유동성 공급되고 증시는 오르고 뭐 이게 낙관적인가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하반기에 금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시장에 조금 녹아 있다. 미리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다른 문제, 밸류에이션의 문제라든지 시장의 거품이 어느 정도 끼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시장 본질적인 문제, 시장 내부의 문제, 시장의 과열 여부 문제 이게 조금 더 좀 통화 정책이나 이런 거시 환경보다는 좀 중요해지고 있다. 이미 중요해져 있고 하반기에도 연준이 금리를 2번 내리면 주가가 못 올라가고 3번 내리면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보는 거죠. 이미 2번이나 3번이나 추세적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오케이. 그리고 내년도에도 어차피 내릴 거야.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아주 기본적인 가정이 바뀔 정도로 유가가 폭등해서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 한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는 한 연준은 뭐 천천히든 많이든 천천히든 느리든 빠르든 금리를 내릴 거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한 1, 2년 최소한 2, 3년 정도는 내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또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면 결국에는 경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나 기업 실적이 지금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 그게 훨씬 더 시장이 조금 더 강세장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관건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예측은 어렵지만 미국 대선도 영향이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미국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거 말고도 이제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해서도 그죠. 미국이 대선 임박하면 그때는 못 내릴 거니 선제적으로 내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파월이 트럼프 안 좋아한다면서 트럼프 그 극혐까지는 아니라 부담이 있어서 그죠? 금리를 좀 내릴 거라는 얘기. 네. 혹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되게 되면 그죠? 그러면 이제 파월은 잘리고 금리는 계속 내리는 건가요? 이제 또 트럼프는 어쨌든 금리를 계속 그 전에도 내리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예. 영향도 뭐 쉽진 않지만 심리적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지만 공화당에서는 조금 그 벗어난 그 정책을 갖고 있잖아요. 돈 쓰기 좋아하는 후보고. 예.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파월 보고 이제 금리 내리면 너 잘라버릴 거야. 예.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노골적으로 어쨌든 뭐 바이든한테 유리한 금리 인하를 올해 하지 마라.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기가 당선되면 이제 인하하라고 하겠죠. 그렇겠죠. 예, 네. 예, 돈 쓰기 좋아하니까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트럼프는 뭐 조금 연준에 상당한 그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 선거가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 올해는 뭐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자기네들은 이제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받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뭐 미국 여론을 보면 언론들의 평가도 과거에 연준이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휘둘리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피드백을 해보면 정말 이게 금리를 내릴 때였느냐 아니면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내렸느냐 현 정부에 유리하게 이런 것들을 피드백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시장에서 좀 약간 삐딱하게 보는 것처럼 연준이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저는 가장 큰 게 물가가 내려온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금리를 안 내리면 실질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실질 금리라는 건 명목 금리에서 이제 물가를 뺀 건데 가만히만 있어도 실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경기가 의외로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실기했지만 잘못하다가 금리 인하도 실기하면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연준 위원들은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훨씬 더 조금 약간 더 많은 거죠. 지금 현재 많은 상태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 주셨듯이 이제 11월 5일이 대선이니까 결국 11월 7일이 FOMC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12월 마지막 FOMC가 12월 18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천천히 내려가니까 제 생각에는 11월 대선 선거 이후에 11월 7일이든 12월 18일이든 그 둘 중에 하나는 인하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선거 전에 2번을 인하해야 되는데 2번을 인하하려면 6월에 인하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6월, 7월, 9월 3번 중에 2번을 인하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잖아요. 또 선거를 앞두고 9월에 인하하기는 조금 부담되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6월 지표를 확인하고 6월 말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7월 31일 날 FOMC에서 첫 금리 인하를 하고 9월은 선거를 2달 앞둔 상태에서는 부담되니 스킵하고 선거 끝나고 11월 7일이나 12월 18일 날 한 번 더 인하해서 그래서 저는 2번 인하 시나리오가 오히려 유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미국은 뭐 대선이 있는 해여가지고요. 뭐 팽팽하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뭐 뒤로 들으신 얘기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 정말 뭐 박빙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요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연준이 금리를 그동안 이제 올리면서 사실은 QT를 했잖아요. 양적 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 워낙 금리도 금리지만 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 이후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사실 그렇죠. 그거를 좀 한 1조 달러 정도 줄였을걸요. 네, 1조 달러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금리를 인하로 가게 되면 어떻게 양적 긴축도 그렇죠? QT도 중단하는 건가요? 뭐 QT는 좀 복잡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요. 지금으로서는 올해보다는 이제 한 2-3차례 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내년 들어와서 한 내년 연 중반이나 이렇게 이제 QT를 줄여 나가는 QT도 이제 한꺼번에 줄이는 것보다는 이제 테이퍼링을 하면서 조금씩 줄여 나가는 이제 그런 전략. 지금 950억 달러씩
조금 팔고 있는 그 만기 돌아온 거를 이제 재연장을 안 하는 그렇죠. 방식으로 예. 소극적인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내년도에는 이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경기가 올해보다는 조금 낮아질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연준은 내년 한 6월 정도에는 큐티를 시작하는데 그것도 점진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네.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정리해 보면 네, 이제 금리 인하는 뭐 경로상에 있다. 그렇죠? 네. 이게 경로상에 있고 세 번이냐 두 번이냐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환호하는 요인은 아니고 그죠? 이미 네. 알고 있고 또 좀 다른 변수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게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네. 박사님은 두 번 가능성. 네. 6월엔 하고 네. 아, 네. 6월은 안 하고. 6월에 안 하고. 네. 박사님 두 번 한다면 6월에 안 하고. 네. 네. 한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네. 6월 지표까지 받아보고 네, 좀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네. 틀릴 가능성이 높죠. 예측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죠? 또 임박해서 한번 네. 얘기를 들어야죠. 예. 세계 경제 뭐 이 글로벌 기관들에서 나오는 거나 이런 거 보면 뭐 미국은 또 좀 이따 얘기하더라도 세계 경제 어쨌든 성장률은 조금씩 좋아지는 거죠. 회복 국면이죠, 지금. 네, 근데 네. 작년보다는 이제 조금 회복한다라고 전체적으로 네네. 전 세계 경제가 회복한다고 보지만 뭐 기관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좋아지는 걸로는 보지 않고 있고요. 네. 조금 성장률이 올라오는 거는 오히려 올라가는 거는 올해보다는 내년 이렇게 그것도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간다기보다는 네. 숫자를 말씀드리면 뭐 최근에 뭐 OECD가 이제 2월 달에 전망이 나왔으니까 제일 최근에 네. 나온 기관 전망인데 올해를 오히려 작년보다는 조금 낮게 봤어요. 네. 2.9에서 작년 2.9에서 올해 2.7.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3.0. 그러니까 이것도 뭐 틀리겠지만 네. 항상 틀립니다. 틀리겠지만 전체적인 톤은 뭐 잘 모르겠다, 밋밋하다, 네. 뭐 그냥 뭐 크게 변별력 없다. 뭐 작년과 비슷할 것 같다. 그리고 세계 경제라는 게 뭐 구성 국가가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선진국 예측하고 그죠, 이머징 네. 예측하는 게 또 변별력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뭉뚱그려서 썸한다는 게 사실은 뭐 크게 좋게 보기도 어렵고 그죠. 네. 크게 부러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일 거고요. 역시나 뭐 핵심은 또 미국인데요. 미국 경제가 뭐 생각보다 너무 좋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작년도 미국 경제를 다들 틀렸죠. 네. 저도 뭐 재작년 연말에는 2023년 미국 경제를 뭐 한 0.5% 뭐 이렇게 봤는데 네네. 지금 뭐 완전히 뭐 완벽하게 틀렸고요. 2.4인가 2.5 나왔잖아요. 네, 2.4니 2.4아니면 2.5로 그러니까요. 최종 확정될 네. 것 같습니다. 지금 2.4로 이제 보고 있는데 네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지금 원래는 작년 가을에 올해 미국 경제를 볼 때 사람들이 IMF나 세계은행이나 OECD나 전부 한 1.3에서 뭐 낮게 보는 데는 뭐 1.1, 2 뭐 이렇게 봤는데 네. 지금 다 올리고 있습니다. 2%로. 그리고 최근에 뭐 미국 IB들이 전망하는 걸 보니까 2.7까지 나왔습니다. 네. 거의 이머징이네요. 네, 작년에 2.4에서 올해는 오히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니,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 정도 나와야 되고 그죠? 미국은 1% 중반 나와야 되는데. 네. 네? 그 1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한데 네. 아마도 3% 가까이 나올 것 같고요. 예, 올해 1분기 예, 성장률이 지금 거의 다 지나가니까요. 예. 그리고 올해 전체로는 최소한 2%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2.4, 올해 2.0. 네. 참고적으로 미국의 장기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은 뭐 한 1.8 그러니까요. 정도니까 네. 장기 추세 성장률보다 조금 높은 성장률이 올해까지도 찍힐 거다. 그러면 경기 침체는 없는 거냐? 제 생각에는 2023년이 이제 경기 침체였거든요. 한 2달 경기 침체였습니다. 네. 코로나 때. 그리고 이제 돈 네. 풀면서 재정 풀면서 이제 경기가 살아났는데요. 2020년 3월 3년 전 3월이 이제 경기 저점이었는데 그때부터 올해가 2024년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확장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안 좋더라도 뭐 내년 한 1분기 정도, 내년 봄까지는 경기가 이제 확장 국면에 갈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냐 이제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경기 침체는 아니고요. 나중에 전미경제협회라든지 이런 그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이제 경기 침체였다 아니었다라고 이제 나중에 사후적으로 피드백해서 판단하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확장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왜 미국은 사실은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본의 한계율이 떨어지고요. 그렇게 잠재 성장률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선진국 우리도 이제 옛날에 뭐 두 자리 성장했잖아요. 그러다가 7%뭐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뭐 우리가 사실 잠재 성장률이 한 2% 후반 3% 정도 3%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네. 20% 중후반. 아닙니다. 그것도 안 됩니까? 네, 거의 2015년까지가 2.5%였고요. 네. 지금 추정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그러니까 뭐 물론 미래지만 네. 향후 한 3, 4년간의 잠재 성장률 추계치는 2.1%입니다. 한국은행.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한 경제가 가용 가능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최대치로 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뭐 잠재 성장률도 매우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뭐 사실은 잘 초과 달성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네. 미국은 그럼 이렇게 성장이 좋은 이유는 뭔가요? 뭐 복합적인데 일단은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제 성장률이 꺾이지 않습니까? 네.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지금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데 꾸준하게 생산성이 물가를 좀 잡아먹고 있다, 잡아주고 있다, 억제해주고 있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조금 두드러진 현상은 이제 소비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GDP의 뭐 3분의 2가 소비니까요. 네. 소비가 왜 증가하느냐를 봤더니 구조적인 고용 시장의 조금 타이트함.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많이 좁혀졌는데 고용 시장이 식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고용 시장이 굉장히 조금 네. 아주 뜨겁습니다. 일자리가 많다. 그죠? 빈 일자리가 지금 실업자 한 명당 음. 아직까지도 1.44개.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유로존은 지금 0.6개인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데 미국은 뭐 실업자가들이 이제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빈 일자리가 그 정도로 많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조금 아직까지도 그렇죠. 잘 안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연준도 좀 금리를 내리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있을 정도로 고용 시장이 이제 좀 타이트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 돈이 이제 좀 초과 저축으로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네. 가처분 소득 대비 아직까지도 5% 이상이에요. 그게 과거에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가 한 3%가 안 됐거든요. 평균이 장기 평균이. 그러니까 이게 한 8%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소비력이 줄고는 있어요. 지갑이 얇아지고는 있습니다. 고용 시장도 식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체적인 평균보다도 아직까지 높은 상태다. 그러니까 미국 소비가 잘 안 죽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쇼어링 정책이 조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투자가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자동차, 2차 전지, 뭐 반도체 다 미국의 공장을 짓는데 네. 뭐 TSMC도 짓고 전 세계 다 짓지 않습니까? 또 리쇼어링으로 미국 기업들이 다시 미국에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허벌판에 뭐 공단도 만들고 뭐 거기 인프라 깔고 이런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게 이제 비주거용 건설 투자, 설비 투자로 잡히고 그러니까 뭐 노동시장 괜찮고 소비 괜찮고 또 설비 투자 괜찮고 생산성 좋고 이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의외로 선방하는 거죠. 네. 미국 경제 뭐 워낙 단단하고요. 전인대가 이제 마쳤는데 중국 얘기도 좀 하면 뭐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적어도 양적으로 보면요. 그죠? 하다가 뭐 지금은 굉장히 중국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중국은 네. 이제 그런 세계 패권 경쟁에서 이제 밀려나는 건가요? 성장률 자체도 5% 언저리를 올해도 제시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지난번 양회 때 5% 안팎이라고 네네. 뭐 한자로는 좌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안팎으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저는 이제 큰 관점에서는 패권 경쟁이나 또 중국의 미국 따라잡기 또 미국을 따라잡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 그렇죠. 네. 이런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예. 이제 앞으로도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약해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미국 대비 중국의 GDP가 70%입니다. 지금 거의 이제 72%인가 찍고 조금 내려와서 이제 약간 70% 약간 언더일 거예요. 네. GDP 전체 사이즈가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40%를 넘은 국가가 일본 잠깐 넘었고요. 90년대에 엔화가 강세일 때 그리고 없습니다. 예. 단일 국가로서는 유로존 전체를 합쳐서 이제 영국까지 합쳐가지고 잠깐 뭐 미국 GDP를 비슷하게 갔다가 지금은 또 이제 한참 모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40%를 미국 GDP를 지금 훌쩍 뛰어넘은 상태에서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현재 중국이 한 4% 정도만 성장해도 2035년이면 미국 실질 GDP를 앞섭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한 4%가 아니라 3%대 성장을 하더라도 넉넉 잡고 2045년이면 미국 실질 GDP를 앞서거든요. 이미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2015년에 미국을 앞섰고요. 중국 물가가 낮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대세적으로는 중국은 미국을 계속 쫓아갈 거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누를 거다라는 그 대명제 트렌드는 바뀌지 않을 거라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거는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투자자 관점에서는 뭐 약간 부채 조정과 구조 조정이 지금 힘들게 진행되고 있지만 잘 봐서 이제 시진핑 정부가 이걸 잘 극복하면 오히려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내년도에는 오히려 중국 주식을 조금 담아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중국, 그 밖에 뭐 일본이나 인도나 뭐 이머징 얘기도 좀 하고 싶지만 우리나라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일단 다 느끼는 게 인구 절벽 뭐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생산 요인이 떨어지는 거고요. 우리 주요 산업들도 그동안 좀 어려웠고 그죠? 우리는 성장률 전망이 어떻습니까? 올해? 작년에 1.4%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정도로 확정이 됐는데 올해는 뭐 조금 뭐 2.1% 높게 보시는 분들은 2.3%까지도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반도체가 한 0.3% 포인트 정도 지금 올해 플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저는 한 2.1%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거의 조금 그 정도 맞추는 수준. 그러니까 작년 1.4%보다는 성장률이 올라가지만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내용도 뜯어보면 반도체 효과가 너무 크다. 그 반도체를 제외하면 그렇게 수출이 잘 되는 업종이 올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자동차 정도, 자동차 조선 정도가 지금 가고 석유화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쪽은 지금 뭐 LG화학이 뭐 일부 좀 합성수지 공장 이제 뭐 가동 중단할 정도로 중국에 지금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뭐 범용 제품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2010년대 수출의 호황을 구가했던 이러한 좀 무거운 산업들은 지금 경쟁력이 급속하게 둔화되고 있고 결국 살아남아 있는 게 이제 자동차 반도체인데 자동차 반도체가 이제 경기 전 세계 이제 좀 소비 경기라든지 환율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점. 한국 경제의 조금 약점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8%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미국과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미국은 11%, 일본이 조금 높은 편인데 그래도 한 2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제조업 비중이 높고 또 제조업 중에서도 한두 개 업종에 지금 굉장히 비중이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산업 구조가 조금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것은 좀 약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뭐 중국도 이제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요. 중국도 좀 주춤하는 사이에 베트남이 꽤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요즘은 뭐 인도가 정말 다크호스로 치고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인도의 성장 가능성 혹은 뭐 투자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봐도 되는지요? 주식시장은 조금 과열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도 경제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주가가 거의 이제 풀리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비싸다. 하지만 경제 자체만 보면 지금 굉장히 올해 내년 2, 3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세계 경제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좋냐면 특히나 그 좀 미중 무역 분쟁 내지는 꼭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라기보다는 분업 질서의 변화에 수혜를 받는 국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아니더라도 말씀 주셨듯이 중국의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공장을 인도나 베트남으로 빼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국가들이 주변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이 수혜를 받듯이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중국 쪽에서의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시진핑 정부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또 미국의 압력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중국에 투자하려고 했던 계획이 취소되고 제3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도인 거죠. 그래서 인도가 좀 수입 물가가 굉장히 부담이 높은 국가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우디 또 러시아에서 이렇게 원유도 살금살금 사오면서 그들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고유가를 이제 넘어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뭐 세계 분업 질서에 조금 이렇게 판도 변화에 수혜를 지금 아주 톡톡히 보고 있는 국가고 또 인구 구조가 굉장히 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고령화율이 만만치 않게 앞으로 한 10년간 올라가는데 늙어가는데 인구가 인도는 이미 절대 인구도 중국을 추월했고요 올해 그다음에 젊은 인구 생산 가능 인구도 지금 굉장히 낮거든요. 생산 가능률 평균이 지금 34세인가 그렇더라고요. 베트남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잠재 성장률이 높죠. 그러니까 뭐 성장률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큰 인구가 거의 6% 성장을 하고 있는 남미도 지금 못 쫓아가고 있거든요. 브라질 해봤자 한 2, 3%밖에 성장을 네. 못하는데 지금 인도가 유일하게 신흥국 거대 인구를 갖고 있는 신흥국 중에서는 5%, 6%를 지금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하고 종목도 이제 알려주시려고요. 뭐 제가 자신은 없는 분야지만 전문적이지도 않고요. 예. 네, 이코노미스트가 보는 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까 뭐 이제 좋습니다. 그런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할 만한 곳을 해서 한 3개 정도 원수리 뽑아보고요. 네. 투자할 만한 것 해가지고 한 3개 뽑아보자고요. 네. 투자할 만한 곳. 네. 네, 곳은 이제 지역일 수도 있고 상품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 네. 일 수도 있고 그죠? 지역이나 그 상품. 두 번째 투자할 만한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시장 내에서 섹터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크로 투자라는 게 매크로 영향을 받잖아요. 네. 돈들이 어디 몰려가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투자할 만한 곳은 네 어딘가요? 일본은 좀 이렇게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르겠죠. 네네. 뭐 연말까지냐, 예. 뭐 앞으로 한 2, 3년 정도의 좀 약간은 긴 호흡이냐. 저는 뭐 한 2, 3년 정도의 긴 호흡으로 볼 때는 좀 미국이라고 보고요. 네. 미국 중에서도 역시 혁신 성장 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제가 만약에 미국 혁신 성장 기업을 산다면 저는 조금 조정을 받을 때마다 나스닥 100을 사겠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성장할지는 모르거든요. 뭐 AI 시대가 열리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시장에 지금 침투하고 있지만 네.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위너가 어떤 기업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는 사실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을 모아놓은 거니까 시장이 알아서 좀 리밸런싱을 해주니까요. 조금 체력이 약하고 너무 비싼 것은 좀 아래로 내려가 탈락할 거고요. 100위 아래에 있는 종목들도 해상과 같이 또 100위 안에 진입을 할 거고. 네. 그래서 그 지수 플레이가 조금 더 이렇게 ETF죠. 오히려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한 뭐 그 배경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2010년부터 한 2060년 정도까지가 이 4차 산업혁명의 꽃이 만개되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콘트라티F의 6차 파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간에 이제 소파동이 있는데 그 소파동마다 이제 뭐 업앤다운이 있겠죠.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가 다시 또 뭐 한 1, 20% 이상은 토해내고 이제 그런 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한 뭐 2050년 정도에 그때 저는 살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렇게 나중에 피드백을 해보면 네. 지난 50년은 지난 4, 50년은
정말 혁신 성장이 꽃을 피우는 시기였구나. 이런 기업을 샀어야 됐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소외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거냐. 혁신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담아야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60년까지를 내다보고 말씀을 하시니까 대단하십니다. 100세까지 사는데 그때까지 살아 네. 계셔야죠. 네. 네, 그러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35년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미국의 혁신 성장 기업 투자할 만한 곳. 네. 그다음에 또 투자할 만한 곳은 어딜까요? 일본, 중국? 저는 앞서 1, 2부에서도 잠깐 네. 말씀드렸지만 많이 오른 지역보다는 지금 조금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서 지금 올해 2024년은 약간 좀 빠른 감이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투자는. 하지만 이제 중국이 더 떨어지거나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중국이 다시 이제 부채 조정과 구조 조정을 조금 마무리하고 성장률은 낮아지되 기업들은 돈을 버는 그러한 안정된 구조로 들어간다라는 전제하에서 조금 내년도를 바라보고 중국을 저가 매입하는 전략을 조금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서는 이제 IT 또 혁신 성장 기업 4차 산업 그다음에 이런 쪽에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주식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쪽이 다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4차 산업은 혁명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데 문제는 지금 주가가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 그리고 비싸. 그러면 대안적으로 모든 자산을 많이 올라간 그런 주식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부담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소외되어 있는 섹터 이런 쪽에 관심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소위 이제 가치주 쪽에 네. 좀 반열에 있는 그런 종목들. 우리나라 같으면은 통신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음식료 이런 쪽에서 PBR이 낮은 종목들. 밸류 프로그램도 약간 이제 첫 단추를 낀 정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기업들이 계속 좀 그런 부분들에서 노력을 할 거고 국가가 또 푸시를 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좀 소외되어 있는 가치주를 조금 같이 좀 포트폴리오에 다 담자. 그러니까 종목을 5개 투자했을 때 한두 개는 좀 네. 가치주를 좀 같이 편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중학개미는 아직 어렵고요. 네. 서학개미가 잘 나가고 있고 요즘 이제 일학개미들이 네. 일본 좀 투자해 볼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동안에 일본은 우리가 어떤 투자 지표로서만 봤지 사실 일본 기업을 다 투자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죠? 일본에 최근 또 돈도 간다 그럽니다. 네.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는 괜찮습니까 지금? 선별적으로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 자체도 지금 4만행 예. 최고치인데 조금 일본 증시가 조금은 더 달릴 것 같아요 올해. 네. 지수상으로 퍼센트를 말씀드리는 건 큰 의미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는 업사이드가 좀 달리던 탄력이 있기 때문에 또 기업 실적이 좋잖아요. 올해까지는. 네. 그래서 버틸 것 같습니다. 버티다 보면 조금 올라갈 수 있거든요.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조금 큰 폭의 조정이 한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일본의 경제 펀더멘탈을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네. 지금 엔저 때문에 조금 혜택을 받는 부분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이런 쪽에서 이제 어부지리로 네. 지금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일본 땅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TSMC가 2개의 공장을 짓고 있고 추가로 1개의 공장을 또 짓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반도체가 좀 좋고요. 또 엔저 때문에 자동차가 잘 나가고 가뜩이나 도요다가 이제 하이브리드에서 기가 막히게 이제 전략을 잘 써서 수익이 좋은 상태에서 엔저가 같이 오면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소비로 연결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많이 올라 있고 일본 사람들은 3%의 물가라는 것은 거의 한 30, 40년 만에 처음 보는
조금 기가 막힌 높은 물가거든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있지 않고요. 생산성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주가의 거품은 BOJ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자산의 한 12%를 ETF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 주식을 산 거죠. 증강기금이 아니라 통화를 발권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일본 중앙은행의 출구 전략과 맞물려서 조금 거품스러운 부분들을 민낯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수가 인구가 1억이기 때문에 1억 이상이기 때문에 내수가 좋아져야 그게 이어지는 건데요. 조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본 시장 조금 과열권에 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일본 주식을 투자하신다면 조금 종합상사라든지 앞으로 그래도 이제 자원 같은 것들은 되게 이제 조금 의미가 더 있으니까요. 네. 좀 선별해서 종목을 잘 찍어서 사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수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사시는 거는 좀 조심하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투자할 만한 뭐 지역이나 약간 좀 트렌드를 봤고요. 이번에 이제 뭐 글로벌 증시 포함해서 우리 증시 포함해서 원래 하려고 했던 유망 섹터를 이렇게 꼽아 주십시오. 첫 번째는 AI입니까? 네, 저는 뭐 AI에서 어느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AI를 굳이 두 개로 나눈다면 이제 AI를 가능하게 하는 GPU를 만드는 회사. 네. 그러니까 광산에서 이제 삽을 곡괭이를 만드는 회사죠. 그게 이제 엔비디아하고 AMD 이런 기업들이고 그리고 이제 GPU에 딸려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뭐 HBM과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다 이렇게 밸류체인에 있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진 게임은 AI를 이제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혹은 이제 재화나 서비스의 이제 진화를 일으키는 이제 그런 다양한 기업들이 될 텐데요. 그런 기업들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AI 이네이블러에서 AI 어댑터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에 조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AI가 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데이터베이스 돌리고 그죠? 추론하고 이런데 이제 반도체나 GPU가 많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어디가 실제로 돈을 벌고 뛰어오를 것이냐. 네.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그죠? 뭐 요즘 얘기하는 뭐 온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고. 온 디바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비클이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이번 CES에서도 자동차가 이제 하드웨어 자동차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제 자동차라는 것을 이제 한 번 더 입증하는 그런 CES였는데요. 지금 자동차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준비도 많이 했고 자동차 기업들이 조금 기술력도 앞서이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을 조금 중시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말씀하셨듯이 유통, 뭐 뷰티, 뭐 바이오 사실 적용 안 되는 데가 없죠. 광고, 엔터, 게임 뭐 적용 안 되는 데가 없죠. 의료, 뭐 그죠. 로봇 뭐 다 적용됩니다. 올해 유망 섹터 첫 번째는 제가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지 않아도 AI일 가능성이 높아서 맞췄고요. 그렇죠. 다음 좋게 보시는 섹터는 가늠이 안 됩니다. 많아서. 저는 뭐 가장 두 개만 꼽는다면 이제 방산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는 오래 좀 쉬었고 방산은 지금도 좀 뭐 종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싼 기업도 있고 조금 앞으로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착하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비싸지 않고 수주도 꾸준하게 일어날 기업들 뭐 이렇게 차별화되면서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방산 쪽도. 그래서 뭐 성장주가 항상 다 그렇습니다만은 뭐 1차 상승기가 있고 2차 상승기가 있는데요. 지금 바이오나 그 방산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승은 지났고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추려서 정말 수주가 늘어가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이제 명암이 엇갈리는 이제 그런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방산은 왜 그러냐면 그 전 세계적으로 조금 이게 까칠해질 것 같아요. 점점 나라마다. 그래서 탈분업화, 각자 도생 그리고 자유무역에 반하는 반자유무역. 그래서 반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사실 지정학적인 또 측면도 같이 겸비하면서
연계 동맹을 맺거든요. 예, 그게 대표적인 게 1대1로고요. 1대1로에 대응하기 위한 게 지금 미국 중심의 스파이시 신향신료길이라고 해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약간 블록화되거든요. 블록화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서로 조금 정치적 혹은 지정학적 혹은 군사적으로 서로 대입각을 세우는 이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상당히 국방비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우리나라 K방산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계속 성장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방산, 네. AI는 뭐 이견이 없고 그다음에 방산을 약간 구조적 성장주, 네. 네. 이렇게 지정학적인 시대 흐름에 맞는 걸로 보셨고 바이오는 그 동안에는 사실 돈줄이 좀 말랐었거든요. 이거는 바이오를 보는 시각은 뭐 몇 가지 좀 추려주세요. 일단 금리가 떨어지면 돈이 된다. 그 다음에 뭐 이 바이오에 대한 필요성들이 굉장히 많아서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의 컨센은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예. 바이오를 좀 선취매하자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투자 조류인데 저는 그거는 뭐 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거대 바이오 기업들은 뭐 상당히 재무적으로 그렇게 나쁜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네. 나스닥의 뭐 시총 굉장히 큰 기업들은 굉장히 뭐 돈도 잘 벌고 지금도 뭐 약간 금리 떨어지는 거랑 그렇게 큰 관계가 네네, 없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관계가 있지만. 일라일릴리나 뭐 머크 이런 데서 뭐 금리 때문에 돈 조달 못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미 이제 바이오도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유럽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유럽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유로스톡스 660이라도 네.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기업들도 뜯어보니까 네덜란드 노보노디스크 ASML이나 뭐 이런 거. 노보노디스크 이렇게 몇몇 기업들이 그러네요. 원맨쇼로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 유럽 기업들이 루이비통. 그 사치제도 있고요. 그런데 바이오가 유럽 기업들은 굉장히 강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좀 전 산업이 다 같이 고루 성장하는 게 아니라 좀 스탑 기업들이 독주해서 이렇게 점유율을 높이면서 이렇게 혼자 다 돈을 버는 이제 그런 약간 풍조거든요. 그런 풍조에 맞다 바이오가. 바이오는 1등하면 FDA 3상 통과해서 제품화해서 이게 블록버스터 터지면 이게 되게 그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연결되니까 네. 성장주의 묘미죠.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 저기가 좀 기업들이 잘하는 게 바이오시밀러인데 특허가 지금 시기적으로 다 만료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뭐 셀트리온이 원조지만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비롯해서 나머지 시가총액 좀 작은 네. 기업들도 다 바이오시밀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바이오시밀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규모가 큰 특허 만료되니까 이제 근데 이게 지금 다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올해에서 내년까지 이제 제품이 속속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바이오시밀러에서 이제 그 강자가 특허 만료되는 게 많죠. 예. 많이 나올 거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금 스몰캡 쪽의 바이오는 뭐 제법 특허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아기자기한 그 특허를 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게 모르게.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라 있는데 오른 기업들도 몇 개 있는데 뭐 종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 사람들이 그런 그 지적인 재료가 그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 쪽에서 인적 인프라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예전에 LG생명과학 출신들이 이렇게 쫙 그 기업에 퍼져가지고서는 이제 그런 성과를 내고 이랬는데 그게 한 20-30년 됐거든요. 한 20년 됐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들의 이제 굉장히 인적 인프라가 네. 두텁게 쌓여 있는 그러한 결과가 이제 결실이 2024년 5년. 그 알테오젠 CEO도 뭐 그쪽에 그쪽에 있었더라고요. 예. 알게 모르게 이제 그게 축적된 거죠. 지식이 축적된 게 이제 한두 해 축적돼서는 안 되고 10년, 20년 네. 축적되면 그게 이제 꽃을 피우는군요. 꽃을 피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시기에 왔다. 네.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뭐 정말 엄청난 기술 신약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뭐 점유율 0. 몇 %만 점유해도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 수조에 네. 달하는 이제 그런 아이템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바이오텍이 또 좋은 것 같아요.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 쪽으로는 어려운데 바이오 시밀러도 있고 최근에 바이오텍들이 다 네.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고령화 시대가 2050년까지 전 세계의 65세 이상 인구가 7억 5천만 명이 늘어납니다. 네. 7억 5천만 명이면 미국 인구의 2배고 중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데 이런 신인류가 탄생되는데 7억 5천만 명 중에서 돈이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돈 많은 분들이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성장 시대에 지금 그렇죠. 65세를 맞이한 세대이기 네. 때문에 그런 전 세계의 이제 부자 고령화 인구가 바이오에 대한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두껍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죠. 네. 예, 올해 유망 섹터까지 AI, 방산, 바이오 대표적으로 세 개를 꼽아주셨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